신뢰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했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는 단 2초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그 배신을 완벽한 복수의 기회로 바꾸는 데는 15년의 전문적인 경험이 필요하죠. 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 당신의 지갑과 마음 그리고 인생을 갉아먹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불륜 복수극이 아닙니다. 이것은 보안 전문가가 어떻게 디지털 지문을 추적해 자신의 삶을 침범한 기생충들을 소탕했는지에 대한 치밀한 기록입니다. 단 5분만 투자해 이 이야기를 끝까지 보신다면 당신의 주변을 둘러싼 평온함이 얼마나 깨지기 쉬운 유리 같은 것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새벽 3시 17분, 온 세상이 죽은 듯 고요한 시간. 나의 서재는 오직 모니터에서 뿜어져 나오는 차가운 푸른 빛과 라디오 주파수 분석기의 미세한 기계음으로만 채워져 있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나는 며칠째 우리 집 안을 떠돌던 기묘한 전파 간섭을 추적하고 있었죠. 직업병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글로벌 보안 컨설팅 분야에서 15년을 구르다 보면 보통 사람들이 단순한 수신 불량이라고 치부하는 잡음 속에서도 일정한 패턴과 서명, 그리고 주인조차 모르게 발설되는 디지털 지문을 읽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분석기 화면에 날카로운 신호 스파이크가 튀어 올랐습니다. 1층 거실의 목재 바닥을 가볍게 가로지르는 발소리와 정확히 일치하는 타이밍이었죠. 주방 쪽에서 비비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고요한 새벽과는 도저히 어울리지 않는 꿀처럼 달콤하고 나긋나긋한 목소리였죠. 에단줄 차를 좀 끓이고 있어요. 에단이 분기 보고서 마무리를 도와주고 있거든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무릎 위에 놓인 노트북의 스펙트럼 분석기를 조절하며 화면이 그려내는 전혀 다른 그림을 응시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간섭 패턴은 너무나 깨끗하고 정교했습니다. 그것은 값비싼 고사양 암호화 하드웨어에서나 볼 수 있는 비차폐 전송 신호였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내가 18개월 전 맨해튼의 한 수집가에게서 도난당했다고 기록해둔 4만 달러 상당의 파텍 필립 노틸러스 통합보안 통신 모듈에서 나오는 신호였습니다. 비비안은 새로운 조수가 자신의 자선 단체를 돕는 무급 인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인턴이 내 보안 업무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고액 절도 사건의 핵심 물증인 사형 10,000원짜리 시계를 차고 있다는 사실을 굳이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15년의 보안 요원 생활은 나에게 한 가지 철칙을 가르쳐 주었죠. 정보는 곧 탄약이며 전장 전체를 완벽히 파악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최고의 카드를 먼저 꺼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는 보조 모니터에 우리 집의 스마트 보안 시스템을 띄웠습니다. 이 집은 내가 직접 설계한 요새와 같습니다. 모든 방에 설치된 동작 센서, 열화상 카메라, 그리고 암호화된 감시 장치들. 개인정보 보호법 때문에 침실과 화장실에는 카메라를 두지 않았지만 편집증적인 보안 전문가답게 그들이 모르는 카메라를 딱 하나 더 숨겨두었습니다. 3년 전 이 집을 샀을 때부터 지하실 작업실은 나만의 성역이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빈티지 전자기기를 복원하는 곳이었지만 비공식적으로는 신호 가로채기 장치와 주파수 분석기 같은 과거 직업의 도구들을 보관하는 장소였죠. 연기 감지기 뒤에 숨겨진 아주 정교한 카메라 렌즈를 활성화하자 지하실 내부가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7년을 함께한 내 아내 비비안이 인턴의 손을 잡고 계단을 내려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의 손이 그의 허리에 머무는 방식은 분기보고서 작성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보였죠. 에단 베일, 28세, 하버드 MBA 출신, 그리고 링크드인 프로필에 따르면 지역 사회봉사에 열정적인 청년. 하지만 그의 프로필이 누락한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내 작업대 위에서 내 아내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데 더 큰 열정을 쏟고 있다는 점이었죠. 내 뇌의 이성적인 부분은 임상적인 정밀함으로 세부 사항들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 행위, 그리고 비비안의 자선 사업에
왜 그렇게 많은 심야 세션이 필요했는지에 대한 논리적 귀결들, 반면 감정적인 부분은 당장 지하실로 뛰어내려가 에단의 얼굴을 공구함에 처박아 버리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조급함이 곧 파멸을 의미하는 곳에서 인내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켜보았고 녹화했으며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에단의 시계에서 뿜어져 나오는 주파수 스파이크는 단순히 비싼 것이 아니라 추적이 가능했습니다. 모든 암호화된 전송은 그것을 따라갈 줄 아는 전문가에게 디지털빵 부루마기 같은 흔적을 남기기 마련입니다. 불륜을 저지르는 배우자보다 훨씬 위험한 자들을 15년 동안 쫓아온 나에게 그 흔적들을 지옥으로 가는 지도로 바꾸는 일은 식은 죽먹기였습니다. 나는 연락처 데이터베이스를 뒤져 리키 모리슨의 번호를 찾아냈습니다. 리키는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하이엔드 클럽 레드서클의 보안 책임자였죠. 그곳은 비싼 시계와 더 비싼 비밀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들이 투명 인간이라도 된 양 착각하며 모여드는 곳이었습니다. 내가 보낸 메시지는 간단했습니다. 부탁이 하나 있는데 보수는 확실하고 질문은 받지 않는 그런 종류의 일이다. 30초 만에 답장이 왔습니다. 언제 어디로 갈까? 모니터 속 주파수 분석기는 여전히 에단의 존재를 알리고 있었고 열화상 카메라는 옷을 추스르는 아내의 모습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 가동한 안면 인식 소프트웨어는 내가 이미 짐작하고 있던 인턴의 진짜 정체를 확인해 주었습니다. 에단 베일은 가짜였습니다. 그의 진짜 이름은 에드워드 벤스. 동부 해안 전역에서 발생한 3건의 대형 절도 사건과 연루되어 수배 중인 인물이었죠. 내 아내는 단순히 인턴을 구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전문 범죄자를 제 발로 들인 셈이었죠. 이제 남은 의문은 하나였습니다. 그녀가 이 사실을 알고도 끌어들인 공범인지 아니면 에디가 벌이는 위험한 게임의 또 다른 먹잇감일 뿐인지 말입니다. 나는 노트북을 덮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내가 어떤 부류의 바보와 결혼했는지 직접 확인하러 내려갈 시간이었습니다. 지하실 계단을 내려가는 발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신경 쓰며 나는 주머니 속에 작은 검은색 장치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지하실 문 앞의 공기는 배신의 냄새로 가득 차 있었고 나는 폭풍전야의 고요함을 가르며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과연 이 문 너머에서 비비안이 내게 보여줄 마지막 모습은 무엇일까요? 지하실 문을 여는 순간 공기 중에는 차가운 금속성 냄새와 눅눅한 배신의 기운이 뒤섞여 감돌았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내 발소리는 고요한 집안의 정적을 날카롭게 베어내는 유일한 소음이었고 나는 주머니 속에 작은 검은색 장치를 부서질 듯 꽉 쥐었습니다. 15년 동안 전 세계의 분쟁 지역과 기업 기밀의 현장을 누비며 수많은 위협을 마주해왔지만 내 집 지하실에서 이런 종류의 불쾌한 진실을 마주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문고리를 잡는 내 손에는 단 1mm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서며 천장에 낡은 형광등 스위치를 올리자 지지직거리는 소음과 함께 하얀 불빛이 쏟아지며 지하실 내부의 추악한 장면을 날 것 그대로 폭로했습니다. 갑작스러운 불빛에 비비안과 에단은 마치 고전압 전기 충격을 받은 실험용 쥐들처럼 제자리에서 펄쩍 뛰어올랐습니다. 비비안의 눈동자는 공포로 인해 심하게 흔들렸고 그녀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하게 질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역시나 비비안이었습니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와중에도 이내 그녀의 전매 특허인 가련하고 억울한 표정을 지으며 본능적인 연기를 시작하더군요. 오 세상에, 정말 깜짝 놀랐잖아요. 에단이랑 자선재단의 이번 분기 회계 자료를 검토하던 중이었어요. 오늘 밤 안에 끝내야 하는 서류가 너무 많아서 어쩔 수 없이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끝까지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상황을 모면하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녀의 도덕적 결함이나 그 한심한 변명에 대해 단 한마디의 논쟁도 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이미 내 눈과 귀, 그리고 수억 원가량의 장비들이 진실을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대신 나는 천천히 나의 성역과도 같은 작업대로 다가갔습니다. 그 위에는 내가 가장 아끼는 고가의 주파수 분석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나는 기계를 가만히 응시하다가 나지막이 읊조렸습니다. 내 짧은 한마디에 에단의 어깨가 눈에 띄게 움찔했습니다. 누군가 내 분석기를 왼쪽으로 정확히 2인치 정도 옮겨놨어. 아마 보고서를 검토하시느라 공간이 좀 부족하셨나 보지. 내 작업대 위에서 말이야. 역시 아마추어들은 티가 난단 말이야. 나는 작업대 위에 놓여있던 손바닥만한 신호 탐지 장치를 천천히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공포에 질려 굳어있는 에단에게 한 걸음씩 바짝 다가갔습니다. 그는 마치 거대한 포식자를 마주한 짐승처럼 뒷걸음질을 쳤지만 이미 벽에 가로막혀 갈 곳이 없었습니다. 나는 그의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장치의 액정 화면을 그의 코앞까지 들이밀었습니다. 이 장치가 지금 아주 흥미로운 신호를 잡고 있어. 바로 내 왼쪽 손목에서 말이지. 4만 달러짜리 파텍 필립 노틸러스 18개월 전 맨해튼의 한 수집가에게서 도난당했다는 보고서를 내가 직접 처리했던 바로 그 물건이야. 그 시계에 내장된 암호화 통신 모듈 때문에 내가 6마일 밖에서도 내 위치를 정확히 짚어낼 수 있었지. 넌 지금 네가 찬 그 시계가 널 부자로 만들어준 줄 알겠지만 사실 그건 내 목에 채워진 디지털 족쇄야. 에단의 얼굴은 이제 핏기가 가시다 못해 회색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가 비겁한 변명을 늘어놓기 위해 입술을 달싹거리자 나는 그의 말을 무참히 가로챘습니다. 에단 베일, 하버드 MBA 출신의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인재. 아니, 내 진짜 이름은 에드워드 벤스지. 뉴욕, 보스턴, 하트퍼드까지 동부 해안 전역에서 고가의 수집품만 골라 털어온 전문 절도범. 내 안면 인식 소프트웨어가 단 3초 만에 다크웹의 수배 전단과 내 이력을 대조해냈어. 비비안, 네가 데려온 이 무급 인턴은 단순히 내 침대를 탐내는 제비가 아니라 연방수사국이 혈안이 되어 찾고 있는 1급 범죄자라는 소리야. 너 지금 네가 얼마나 위험한 불장난을 하고 있는지 알기나 해. 비비안은 마치 보이지 않는 둔기에 머리를 세게 엇맞은 듯 멍한 표정으로 에단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방금 전까지 가득했던 승리감, 섞인 기만과 여유 대신 형언할 수 없는 공포와 배신감이 서서히 번져나갔습니다. 아니, 에드워드,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 이름이 가짜라고. 당신이 도둑이었어. 그녀의 목소리는 바들바들 떨렸고 그녀가 나를 속이며 구축해왔던 완벽한 가짜 세계가 굉음을 내며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에단을 통제하고 있다고 믿었겠지만 사실 그녀 또한 이용당하고 있었던 것이죠. 에드워드 벤스, 혹은 에단이라 불리던 남자는 궁지에 몰리자 본능적으로 재킷 안쪽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아마 숨겨둔 호신용 무기라도 꺼내려 했겠죠. 하지만 나는 그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15년 동안 사선을 넘나든 나의 감각은 그가 근육을 경직시키는 찰나의 순간을 포착했습니다. 그만두는 게 좋을 거야, 에디. 나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여기는 내가 직접 설계하고 구축한 나의 요새야. 모든 구석에 내 비열한 행동과 이 대화 내용을 기록하는 고성능 장치들이 숨겨져 있어. 내가 버튼 하나만 누르면 이 영상은 즉시 주 검찰청과 연방수사국으로 전송되지. 하지만 난 법의 심판보다는 좀 더 개인적이고 확실한 방식을 선호하거든. 나는 공포에 질려 사시나무 떨듯 떠는 비비안의 시선을 무참히 외면한 채 에드워드에게 최후 통첩을 던졌습니다. 지금부터 정확히 24시간을 주겠다. 이 도시에서, 그리고 내 아내의 시야에서 영원히 증발해라. 만약 내일 이 시간까지 네가 보스턴 경계 내에서 포착된다면 나는 경찰 대신 네가 훔친 그 시계를 되찾기 위해 혈안이 된
아주 잔인하고 타협할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 네 위치를 직접 알려줄 거야. 그들은 법적인 절차 같은 건 무시하고 내 손목을 시계째로 잘라갈 놈들이지. 내 말이 농담처럼 들리나? 에드워드는 숨이 막히는 듯한 공포에 질려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필사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자신의 소지품들을 챙길 생각도 하지 못하고 비명을 지르듯 지하실을 뛰쳐나갔습니다. 현관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지상에서 들려왔고 지하실에는 이제 나와 비비안 두 사람만이 남았습니다. 비비안은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작업대 밑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나를 올려다보며 무언가 용서를 구하려 했지만 나는 그녀에게 단 한마디의 위로도 단 한 번의 눈길도 건네지 않았습니다. 무거운 정적 속에서 나는 그녀가 평생 잊지 못할 만큼 고통스럽고 차가운 침묵만을 선물했습니다. 배신은 사람을 괴물로 만든다고 하죠. 하지만 저는 괴물이 되는 대신 전문가가 되기로 했습니다. 아내를 기쁘게 해주려 했던 나의 정성어린 작업대가 그녀의 부정을 목격하는 재단이 되었을 때 나의 마음은 얼음처럼 투명하고 단단해졌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주변에 무언가 의심스러운 징후가 느껴지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럴 때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세요. 증거를 모으고 적의 약점을 파악하며 단 한 번의 공격으로 상황을 종결시킬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복수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정교한 설계의 문제입니다. 에드워드를 쫓아낸 것은 이 거대한 청소 작업의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그가 황급히 떠난 자리에 남은 텅 빈 공백은 이제 더 크고 위험한 어둠으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지하실의 메인 컴퓨터 앞에 앉아 다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에드워드 벤스의 통신 기록을 추적한 결과 그가 단순히 개인적으로 움직인 것이 아니라 거대한 조직의 일원이라는 명백한 증거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내 아내 비비안은 단순히 외도를 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가문의 명예와 재산을 통째로 집어삼키려는 악마들의 소굴에 발을 들인 것이었습니다. 이제 이 추악하고 거대한 게임의 판을 키워 그들 모두를 한꺼번에 소탕할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다음 편에서는 제가 어떻게 이 거대 조직의 심장부로 직접 걸어 들어가 그들의 목줄을 죄게 되는지, 그리고 제 아내 비비안이 숨기고 있던 또 다른 충격적인 비밀이 무엇인지 전부 공개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소름 돋는 반전의 연속인 다음 이야기를 가장 먼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만약 여러분이 제 상황이었다면 그 자리에서 어떻게 행동하셨을까요? 자, 이제 진짜 몸통인 빈센트 토리노를 만나러 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는 자신이 포식자라고 믿고 있겠지만 곧 깨닫게 될 겁니다. 이 도시에서 가장 위험한 사냥꾼의 아내를 건드린 대가가 얼마나 참혹한지를 말입니다. 저의 15년 경력이 빛을 발할 순간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에드워드가 겁에 질린 짐승처럼 지하실을 빠져나간 뒤 정적만이 감도는 그 공간에서 나는 승리감 대신 차가운 현실을 직시했습니다. 그가 흘리고 간 공포는 시작에 불과했죠. 24시간 후 나는 시내 중심가의 화려한 네온사인 뒤편 어둠이 짙게 깔린 골목에 차를 세웠습니다. 내 노트북 화면에는 에드워드의 손목에 채워진 파텍, 필립 노틸러스가 보내는 위치, 신호가 선명한 붉은 점으로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아니, 도망칠 수 없었을 겁니다. 에드워드 같은 피라미들은 위협을 느끼면 본능적으로 더 큰 포식자의 품으로 파고들기 마련이니까요. 그는 지금 자신의 보호자들이 기다리는 레드 서클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차 안에서 대시보드에 설치된 암호화 통신기를 켰습니다. 리키, 들리나? 잠시 후 거친 기계음과 함께 익숙한 목소리가 응답했습니다. 알렉스, 오랜만이군. 카불 이후로 처음인가? 갑자기 웬 연락이야? 리키 모리슨, 아프가니스탄의 먼지 구덩이 속에서 내 등을 맡겼던 유일한 사나이자 현재는 이 도시에서 가장 거물들이 드나드는 클럽인
레드 서클의 보안을 총괄하는 인물입니다. 부탁이 하나 있다. 보수는 묻지 말고 단 2분간의 정전이 필요해. 그리고 뒷문은 내가 사용할 수 있게 비워둬. 리키는 잠시 침묵하더니 짧게 대답했습니다. 5분 뒤에 시작하지. 레드서클 내부로 들어서자 고막을 찢는 듯한 베이스 음향과 인공 안개가 시야를 가렸습니다. 사람들은 광기에 젖어 몸을 흔들고 있었지만 나는 군중 속을 유령처럼 가로질러 VIP 섹션 근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저 멀리 구석진 테이블에 에드워드가 앉아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의 옆에는 검은 수트를 입은 2명의 거구들이 위협적인 자세로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덩치만 큰 양아치들이 아니었습니다. 주변의 출구 위치를 끊임없이 확인하고 손을 항상 자유롭게 두는 폼이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용병들이라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었죠. 에드워드는 불안한 듯 연신 시계를 확인하며 주변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조직의 보호 아래 안전하다고 믿고 있겠지만 그는 모르는 게 있었습니다. 내가 보낸 빵 부스러기가 그를 이 함정으로 인도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정확히 자정이 되는 순간 클럽의 모든 조명과 음악이 일제히 꺼졌습니다. 사람들의 함성이 당황한 비명으로 바뀌었고 붉은색 비상조명만이 지옥 같은 빛을 내뿜으며 2초 뒤에 켜졌습니다. 그 찰나의 암흑 속에서 나는 이미 에드워드의 뒤편까지 접근했습니다. 첫 번째 경호원이 재킷 안으로 손을 뻗는 순간 나는 미리 준비한 소형 EMP 장치를 가동했습니다. 짧고 강력한 전자기 펄스가 3피트 이내의 모든 전자기기를 무력화시켰습니다. 가이의 휴대폰, 이어폰,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했던 그의 최신형 페이스메이커가 오작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가슴을 움켜쥐며 신음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두 번째 경호원이 나를 향해 주먹을 휘둘렀지만 나는 카불의 좁은 골목에서 익힌 군대식 점열 기술을 사용해 그의 쇄골 아래 신경다발을 정확히 찔렀습니다. 일시적인 전신마비 상태가 된 그는 소리 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나는 얼어붙은 에드워드의 목덜미를 낚아채 뒷문으로 이어지는 서비스 통로로 그를 끌고 갔습니다. 주방 뒤편의 차가운 시멘트 벽에 그를 밀쳐 넣은 뒤 나는 주머니에서 날카로운 세라믹 칼을 꺼냈습니다. 이 시계 벗어. 내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지만 차분했습니다. 에드워드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건 $40,000짜리야. 건드리기만 해봐. 나는 칼날을 그의 눈앞에서 천천히 흔들었습니다. 이 시계의 진짜 주인은 해리슨 웹이라는 93세 노인이야. 그의 아내가 죽기 전 마지막으로 준 선물이었지. 넌 단순히 돈을 훔친 게 아니라 한 사람의 40년치 기억을 훔친 거야. 에드워드의 눈에 진정한 공포가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시계가 아니야. 너 같은 기생충들이 남의 인생을 가로채고도 당연하다고 믿는 그 오만함의 상징이지. 나는 전광석화 같은 움직임으로 칼을 휘둘러 시계의 가죽 밴드를 단번에 끊어버렸습니다. 고가의 시계가 바닥으로 떨어지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습니다. 에드워드가 비명을 지르며 바닥으로 손을 뻗으려 할 때 나는 그의 명치에 묵직한 타격을 가했습니다. 그는 숨을 들이켜지 못한 채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는 그의 머리채를 잡아 올리며 귓속말을 했습니다. 오늘 밤 당장 사라져라. 네가 연락했던 그 조직원들도 이제 널 지켜주지 못해. 만약 다시 한번 비비안 근처에서 내 냄새가 난다면 그때는 이 칼날이 시계 밴드가 아니라 내 목줄을 향하게 될 거다. 에드워드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부서진 시계잔의 옆에 그를 쓰레기처럼 버려두고 어둠 속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뒷문 밖에는 리키가 담배를 피우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리가 끝났나? 응. 쓰레기 하나 치우는데 시간이 좀 걸렸네. 우리는 말없이 밤 공기를 마셨습니다. 하지만 에드워드는 그저 표면적인 증상일 뿐이었습니다. 우리 집의 평화를 파괴하고 아내를 범죄의 길로 유인한 진짜 독소는 따로 있었습니다. 이제 나는 그 근원을 제거하러 가야 했습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소중한 것을
누군가 당연한 듯이 가져가고 있지는 않나요? 침묵하지 마세요. 그들이 가장 자신 있어 하는 장소에서 그들의 가면을 벗겨버리십시오. 복수는 뜨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얼음처럼 차갑게 설계하는 것입니다. 이 작전의 핵심은 리키와의 완벽한 타이밍이었습니다. 리키는 단순한 경비원이 아니라 전술적 상황 통제의 대가였죠. 정전이 발생한 120초 동안 레드서클의 화려함은 사라지고 오직 생존 본능만이 남았습니다. 제가 EMP 장치를 사용한 이유는 소음 없이 적을 무력화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안이란 단순히 자물쇠를 거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가진 기술적 우위를 역으로 이용하는 지능적인 게임이죠. 만약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감시당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면 기술에는 반드시 흔적이 남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 흔적이 곧 적의 급소가 됩니다. 에드워드가 고용한 용병들은 소위 하드 타겟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신경 다발의 전기 신호까지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군대식 점열 기술은 근육이 아닌 신경계를 직접 타격하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입니다. 이 기술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상대의 움직임을 0, 1초 단위로 예측해야 합니다. 에드워드는 그저 운이 좋은 좀도둑이었을지 모르지만 그는 자신보다 수만 배는 더 단련된 전문가의 영역을 침범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제가 해리슨 웹 노인의 이름을 언급했을 때 에드워드의 표정은 단순한 공포를 넘어선 심판을 마주한 자의 것이었습니다. 도둑들은 물건의 가격만 알 뿐 그 가치는 모릅니다. 40년의 세월이 담긴 시계를 단돈 몇천 달러에 처분하려 했던 그 비열함. 저는 그가 가장 아끼는 부의 상징을 파괴함으로써 그가 평생 쌓아온 가짜 자존감을 짓밟았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확실히 무너뜨리고 싶다면 그가 가장 사랑하는 도구부터 파괴하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복수의 시작입니다. 이제 저는 우리 집 주방에서 공포에 떨며 나를 기다리고 있을 비비안에게 돌아갑니다. 그녀가 쌓아올린 가짜 자선 사업의 왕국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그리고 제가 준비한 마지막 선물이 무엇인지 다음 장에서 확인해 보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고 저의 복수 여정을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이 정의로운 처단을 완성할 힘이 됩니다. 과연 비비안은 저의 자비를 구걸할까요? 아니면 끝까지 거짓말을 늘어놓을까요? 결말은 상상 그 이상일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교훈은 명확합니다. 선을 넘지 마십시오. 특히 조용히 자기 일을 하는 전문가의 경계선은 절대로 밟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은 화를 내는 대신 조용히 당신의 파멸을 설계할 테니까요. 에드워드는 운이 좋았습니다. 제가 그를 살려보냈으니까요. 하지만 비비안은 그만큼 운이 좋지는 않을 겁니다. 그녀는 제가 가장 믿었던 사람이었기에 그녀에게 줄 대가는 에드워드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자, 이제 레드서클의 소음에서 벗어나 다시 집으로 향합니다. 차 안에는 차가운 빗소리만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제 가슴속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복수의 열기로 타오르고 있습니다. 비비안, 당신이 꿈꾸던 그 화려한 모험의 끝을 보여줄게요. 제 방식대로 말이죠. 여러분, 다음 편을 기대해주세요. 에드워드를 어둠 속에 버려두고 집으로 돌아온 저는 승리감보다는 씁쓸한 확신에 찬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싸움의 진짜 몸통은 아직 실체를 드러내지 않았죠. 저는 비비안의 자선단체가 단순히 불륜을 위한 장소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직감했습니다. 전문 보안 요원의 감각으로 그녀의 재단 회계 장부를 파헤치기 시작했을 때 제가 발견한 것은 단순한 횡령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추악한 범죄의 그물망이었습니다. 그녀의 자선은 이 도시의 가장 검은 돈들이 세탁되는 정교한 세탁기였습니다. 어느 날 점심, 저는 시내 식당에서 샌드위치를 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싸구려 수트를 입고 싸구려 향수 냄새를 풍기는 두 남자가 제 테이블로 예고 없이 끼어들었습니다. 머서씨, 대화가 좀 필요한 것 같군. 키가 큰 남자가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들은 에드워드가 고용했던 뜨내기 경호원들과는 차원이 다른 조직의 하부 조직원들이었습니다. 내 아내의 사직 문제 말이야. 지역 사회를 위한 중요한 사업이 한 남자의 변덕으로 중단되어서는 안 되지. 그들이 제 가족의 불행을 가정 불화 정도로 치부하며 협박을 늘어놓을 때 저는 먹던 샌드위치를 내려놓고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이 대화는 지금 실시간으로 보안 서버에 업로드되고 있어. 만약 내게 불행한 일이 생긴다면 FBI와 언론사에 이 영상과 내가 확보한 당신들 보스의 장부 사본이 자동으로 전송될 거다. 남자의 얼굴에서 여유가 사라지는 것을 확인한 저는 $20 지폐 한 장을 테이블에 던지고 일어났습니다. 당신 보스에게 전해 알렉스 머서가 새로운 세탁소를 알아보라고 했다고. 이곳은 이제 폐업이다. 그들의 뒤를 쫓아 제가 도착한 곳은 항구 근처의 낡은 창고였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수입업체인 토리노 임포트였지만 그곳은 뉴잉글랜드 지하 경제의 거물인 빈센트 토리노의 본부였습니다. 빈센트 토리노는 세련된 노신사의 가면을 쓰고 있었지만 사실은 선량한 사람들의 약점을 잡아 범죄의 도구로 부려먹는 잔인한 지배자였죠. 제 아내 비비안은 그의 눈에 가장 완벽한 먹잇감이었습니다. 아름답고 사교계 인맥이 넓으며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다고 믿을 만큼 오만한 여자. 토리노는 그녀의 그 오만함을 이용해 자선단체를 돈 세탁 창구로 변질시켰습니다. 저는 정문으로 당당하게 걸어 들어갔습니다. 비비안 머서의 일로 왔다는 말에 비서는 당황하며 저를 토리노의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호화롭게 꾸며진 사무실 안에서 토리노는 여유롭게 와인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소문이 들리더군. 머서 씨, 당신이 아주 무례하게 굴고 있다고 말이야. 그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준비해 온 태블릿 PC를 그의 책상 위에 던졌습니다. 그 화면에는 토리노가 조직의 공금을 빼돌려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와 호화 여행을 즐기는 사진들이 띄워져 있었습니다. 빈센트, 당신이 보스답지 않게 구멍을 많이 남겼더군. 당신의 해외 계좌 리스트. 6개 도시에서 자선 단체 이름으로 세탁된 자금 흐름. 그리고 국세청이 알면 까무러칠 조세 회피 내역까지 전부 여기 담겨 있어. 토리노의 얼굴이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책상 너머로 몸을 숙이며 차갑게 속삭였습니다. 선택권을 주지. 지금 당장 보스턴에서 모든 사업을 정리하고 떠나라. 그리고 다시는 죽을 때까지 내 아내나 내 가족에게 연락하지 마. 만약 내 제안을 거절한다면 일시간 뒤에 이 모든 자료는 국세청 IRS과 FBI 기획수사팀 책상에 올라갈 거다. 당신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그 가짜 제국이 하룻밤 사이에 무너지는 걸 지켜보고 싶나? 토리노는 한참 동안 침묵하며 저를 노크하듯 응시했습니다. 그는 제가 단순한 화난 남편이 아니라 자신을 파멸시킬 힘을 가진 전문 사냥꾼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뉴잉글랜드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이 긴박한 대치 상황에서 토리노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은 위험한 남자군. 머서 씨, 당신 가족은 이제 유령이나 다름없을 거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덧붙였습니다. 보험을 하나 들어뒀지. 만약 1년 안에 내게 조금이라도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다면 이 자료는 자동으로 배포된다. 그러니 내 안녕을 누구보다 간절히 기도하는 게 좋을 거야. 토리노의 사무실을 나올 때 저는 등 뒤로 쏟아지는 그의 살기 어린 시선을 느꼈지만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그는 자신의 명성을 지키기 위해 이 굴욕을 감수할 겁니다. 범죄자들에게 명성이란 목숨보다 중요한 화폐니까요.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전문가가 적을 다루는 방식입니다. 폭력은 최후의 수단일 뿐입니다. 진정한 힘은 정보에서 나오며 그 정보를 어떻게 레버리지로 활용하느냐가 승패를 결정짓습니다. 저는 이제 이 추악한 연극의 진짜 주인공 비비안을
만나러 갑니다. 그녀는 아마 자신의 범죄 파트너들이 왜 전화를 받지 않는지 궁금해하고 있겠죠. 그녀가 받을 마지막 심판은 토리노보다 훨씬 더 개인적이고 고통스러운 것이 될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곁에서 웃고 있는 사람이 당신의 뒤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의심해 본 적 있나요? 만약 확신이 선다면 저처럼 철저하게 준비하십시오. 감정은 당신을 나약하게 만들지만 증거는 당신을 무적으로 만듭니다. 여러분은 배신자의 눈물을 보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그들의 완벽한 몰락을 보고 싶으신가요? 제 복수극의 대단원이 궁금하시다면 구독을 멈추지 마세요. 빈센트 토리노 같은 거물과 마주할 때 사람들은 보통 겁에 질려 경찰부터 찾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명심하세요. 법은 느리고 증거는 사라지기 쉽습니다. 특히 이런 지능형 범죄 조직은 법망을 피하는 법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제가 그를 직접 찾아간 이유는 그가 가장 두려워하는 불확실성을 무기로 사용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제가 정확히 얼마나 많은 정보를 쥐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공포가 그를 움직이게 만든 것이죠. 여러분도 인생에서 부당한 압박을 받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상대방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세요. 토리노에게는 그것이 사회적 지위와 조직 내의 신뢰였습니다. 저는 그의 사생활을 레버리지로 삼아 그가 가진 모든 공적 권위를 무력화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 힘의 불균형을 바로잡는 고도의 심리전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영상의 인사이트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 주변에도 비비안처럼 순진한 얼굴로 남을 이용하는 사람이 있나요? 아니면 토리노처럼 권력 뒤에 숨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자가 있나요? 저는 여러분이 피해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식은 곧 방패이고 정보는 곧 창입니다. 이제 항구의 차가운 바닷바람을 뒤로하고 저는 마지막 청소를 위해 집으로 향합니다. 제 손에는 토리노에게서 받아낸 비비안의 퇴직금 봉투가 들려 있습니다. 이 돈이 그녀의 인생에 어떤 의미가 될지, 그리고 그녀가 이 돈을 받고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마지막 장에서 그 충격적인 결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복수는 끝났을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적이 더 이상 당신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없을 때 완성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뉴잉글랜드의 거물을 굴복시켰고 이제 제 삶의 가장 큰 오점을 지원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비비안이 기다리고 있을 우리 집, 그곳에서 벌어질 마지막 대화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진정한 해방감을 선사할 것입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 알렉스 머서의 완벽한 복수, 그 대미를 장식할 마지막 이야기가 곧 시작됩니다. 배신당한 모든 영혼들에게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정의는 때로는 어둠 속에서 더 선명하게 빛나는 법이니까요. 토리노는 떠날 겁니다. 그는 똑똑한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는 평생 저라는 유령을 등 뒤에 달고 살게 될 거라는 사실을요. 이것이 바로 죽음보다 더 무서운 형벌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연극을 관람하러 가보실까요? 여러분의 지지가 저를 여기까지 오게 했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지금 집으로 가는 길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평온합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비비안, 당신이 꿈꾸던 그 화려하고 위험한 세계의 끝은 바로 여기에요. 당신의 남편이 준비한 차가운 현실 속으로 어서 오세요. 여러분, 마지막 에피소드에서 뵙겠습니다. 복수, 그것은 완성되었을 때 비로소 평화가 찾아옵니다. 저는 오늘 그 평화를 향한 마지막 계단을 오릅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삶을 지키는 투사가 되십시오. 절대 누구에게도 당신의 존엄성을 짓밟게 두지 마세요. 그것이 제가 15년 보안 경력을 통해 배운 가장 값진 교훈입니다. 이제 진짜 끝을 향해 갑니다. 고맙습니다. 토리노의 사무실을 뒤로하고 항구의 차가운 밤 공기를 뚫고 집으로 향하는 길, 와이퍼가 빗물을 쳐내는 규칙적인 소리만이 차 안을 채웠습니다.
15년 전 제가 처음 보안 전문가의 길을 걸었을 때 배운 첫 번째 원칙은 가장 안전한 장소는 없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오늘 밤 저는 그 원칙을 깨고 저만의 완벽한 요새로 돌아가려 합니다. 배신의 흔적을 완전히 지워낸 오직 침묵과 평화만이 존재하는 그곳으로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익숙한 향수 냄새와 함께 짐을 싸는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주방에는 비비안이 7년의 세월을 단 몇 개의 가방에 구겨 넣느라 필사적이었습니다. 그녀는 내가 들어오는 소리에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내 눈에 서린 차가운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겠죠. 저는 말없이 식탁 위에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내려놓았습니다. 그 안에는 현금 5만 달러가 들어있었습니다. 토리노에게서 받아낸 당신의 퇴직금이야. 제 목소리는 건조했습니다. 비비안은 그제야 손을 멈추고 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빳빳한 신권 뭉치를 본 그녀의 눈에 다시 한번 눈물이 고였습니다. 알렉스, 제발 우리 다시 시작할 순 없을까?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난 그냥 좀 더 짜릿한 삶을 원했을 뿐이야. 당신을 사랑하지 않은 게 아니라고. 그녀의 흐느낌이 거실에 울려 퍼졌지만 저는 이미 그 눈물 속에 담긴 기만을 읽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말을 단호히 잘랐습니다. 아니, 비비안, 사랑의 짜릿함을 핑계로 전문 범죄자를 집안에 들이는 선택지는 없어. 이제부터 내 조건이야. 첫째, 오늘 밤이 도시를 떠나 이름과 정체를 바꾸고 완전히 사라질 것. 둘째, 다시는 자선단체나 비영리 재단 근처에도 가지 말 것. 당신의 그 순진함은 범죄자들에게 너무나 매력적인 미끼니까. 셋째, 나를 포함해 과거의 그 누구와도 절대 연락하지 말 것. 비비안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만약 내가 거절한다면 저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당신은 경찰서가 아니라 토리노의 사람들이 당신을 찾는 현실을 마주하게 될 거야. 당신은 그들에게 너무 많은 걸 알고 있는 위험 요소일 뿐이니까. 내가 당신에게 이 돈을 주고 보내주는 건 한때나마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이야. 이건 당신의 자유를 사는 값이 아니라 당신의 장례식 대신 주는 기회라는 걸 명심해. 비비안은 결국 고개를 끄덕이며 마지막 가방의 지퍼를 닫았습니다. 밖에는 제가 미리 불러둔 차가 빗속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에스프링필드로 향하는 버스 정류장까지 태워줄 차였죠. 현관문을 나서는 그녀의 뒷모습은 생각보다 작고 초라했습니다. 배신은 사람을 괴물로 만들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렇게 형편없는 아마추어로 전락시키기도 합니다. 차가 멀어지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현관문을 굳게 잠갔습니다. 다시 혼자가 된 주방에서 저는 비비안이 결혼 기념일에 선물했던 버번 위스키를 꺼냈습니다. 크리스털 잔에 부딪히는 얼음 소리가 유난히 맑게 들리더군요. 휴대폰을 꺼내 빈센트 토리노의 번호를 삭제했습니다. 그는 이제 제 삶에서 영원히 차단된 노이즈일 뿐입니다. 의자에 깊숙이 몸을 파묻고 저는 이 완벽한 정적을 즐겼습니다. 15년 동안 제가 쫓았던 수많은 타겟들보다 가장 가까운 곳에 숨어있던 적을 처리하는 것이 가장 힘들었지만 그만큼 해방감은 컸습니다. 많은 분이 묻습니다. 왜 법에 맡기지 않았느냐고. 여러분, 법이 주는 정의는 때로는 너무 느리고 불확실합니다. 피해자의 고통을 완벽하게 치유해주지도 못하죠. 제가 선택한 방식은 공중보건과 같습니다. 전염병의 근원을 차단하고 건강한 세포를 보호하는 것. 저는 제 커리어와 자존심, 그리고 최소한의 인간성을 지키기 위해 저만의 공의를 집행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말하는 개인적 정의입니다. 복수는 분노의 배출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정교한 설계와 차가운 이성의 결과물이어야 합니다. 적이 당신을 다시는 공격할 수 없도록 만들고 당신은 그 파괴의 현장에서 우아하게 걸어나오는 것. 에드워드 벤슨은 평생을 도망자로 살 것이고 비비안은 자신이 배신한 평온한 일상을 그리워하며 타향을 전전하겠죠. 그리고 저는 이 평화로운 요새에서
새로운 시작을 꿈꿀 것입니다. 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안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깨끗합니다. 지하실의 장비들은 꺼졌고 모든 전파 간섭은 사라졌습니다. 드디어 완벽한 주파수의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배신과 기만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상대를 믿는 마음보다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힘과 지혜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불청객 같은 노이즈가 끼어든다면 주저하지 말고 스펙트럼 분석기를 켜십시오. 그리고 그 잡음 뒤에 숨은 진실을 정면으로 마주하십시오.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그리고 그 시작을 가능하게 해준 이 잔혹하고도 달콤한 복수를 위하여 건배를 올립니다. 지금까지 알렉스 모서였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정의와 평화가 깃들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다시 이 요새를 지탱할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만의 정의를 공유해 주세요. 안녕히 계십시오. 저는 이제 진짜 따뜻한 잠을 청하러 갑니다.